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첫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미리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지켜본 바로는 받아놓은 질문지도 예상 답변지도 없는 현장에서 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민생 경제와 사회 문화, 정치 외교 문제의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산업 위기들을 돌파할 대안들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죠. 스포츠에서 승자는 누가 더 많이 땀을 흘렸는가에 이미 승부가 갈립니다. 경기장에서는 그 땀의 결과가 나타날 뿐인데요.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은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원탁회의 형식은 취했지만 누가 더 현안을 깊이 고민했는지 낱낱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2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부터 가보겠습니다. 최근 전남 동부권 지자체장들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어제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좀 볼까요? 네, 전남 동부권 지자체장들이 임기 1년을 남겨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의 2028년 총선에 맞춰 선거구 조정과 함께 이제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의 지역 통합도 논의해야 한다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예. 노관규 순천시장의 이번 광양만권 여수, 순천, 광양시의 지역 통합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노 시장의 이번 기자회견에서의 공식적인 통합 제안은 그동안 지역 통합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여수시와 광양시에 보내는 적극적인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예. 노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상황임을 전제로 지난 총선에서 획정된 비정상적인 전남 동부권 지역의 선거구를 바로잡고 이 3개 도시가 어떻게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지역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네, 지난해 총선에서 순천시의 갑을 선거구 분할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노 시장 도시 통합에 대해서 당장 하나의 도시로 통합은 아니어도 논의는 서둘러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노관규 순천시장은 당장 3개 시가 행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정서상 어려울지 몰라도 이 특별지자체 구성에는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2030년이면 경전선이나 전라선, 남해선 등 고속철이 완성될 텐데 이 광주와 부산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예. 이 노 시장은 일단 선언해 가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길은 뚫릴 것이고 인구 합계 70만의 여순광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중앙정부도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노광주 시장의 이 같은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통합에 소극적이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온 이 최근 여수시나 광양시의 반응을 감안하면 이번 노 시장의 도시 통합 주장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최근 광양시 정인화 시장은 역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광양만권 3개 도시는 서로 연합하고 현안에 공동 대응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와 같이 긴밀히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이 공통 문제를 깊이 있게 처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면 된다는 통합에 대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 정기명 여수시장 역시 지난 1998년 3여 통합 과정에서도 이 진통과 후유증이 있었다며 지금은 어느 곳에 인구가 많다고 다툴 게 아니라
새 도시 주민이 같은 시민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자주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실상 역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예.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체장들이 도시 통합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광양만권 3개 도시 단체장들의 입장이 통합에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강론에서는 상당한 입장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소식인데요. 광양시 성왕동 지역에 최근 거주 인구가 늘면서 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는데 부족한 교실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교실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광양 성왕초등학교의 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공사 기한이 계속 지연되면서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이 광양 성왕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택지 개발에 따라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지난해 6월부터 139억 원을 들여 건물 2개 동을 개축하고 4개의 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공사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사업 현장에 유치권이 행사되는 등 사업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전남도교육청은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재개를 촉구했지만 결국 지난 3월 공사 해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공사 진행률이 겨우 15%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공사가 중단되면서 결국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인데 교육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교육당국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유치권의 행사 중인 하도급 업체들을 만나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정리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입장인데요. 예.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되면 곧바로 계약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해 당초 약속대로 내년 2학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교육당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야외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또 임시로 사용하는 교실에 비가 새는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며 임시 모듈러 교실 지원과 함께 공사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교실 증축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학부모들의 임시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해 교육당국은 부지가 충분하지 않아 본관 건물을 해체한 후에 여유 공간이나 학령 인구 예측 등을 추가로 검토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3년째 공사가 중단된 여수 장성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이 최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공사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수시가 이 부영주택 측이 제출한 여수시 장성지구의 2건의 주택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여수시 안산동 1원 장성지구의 지하 4층, 지상 21층 공동주택 13개 동의 287세대를 건립하는 내용과 인접 위치에 지하 4층, 지상 2층, 5층, 25층 공동주택 16개 동 59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예. 모두 880세대를 건립하는 대규모 단지 조성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착공해 이 터파기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도중에 안반이 발견되면서 민원이 발생했고 2022년 2월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사업자 측은 그동안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출입구의 위치를 기존의 남측에서 서측으로 바꾸었고 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이 터파기 물량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세대수를 11세대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초 문제가 됐던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서 향후 해당 사업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사업자 측의 공사 중지 해제 요청 등이 접수되면 추후 행정 절차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보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더위 속 어떻게 건강하게 잘 더위 나고 계십니까? 아,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춥거나 덥거나. 이제 7월 이제 시작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한데. 예. 예, 물을 많이 드세요. 예, 물도 많이 먹고 드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열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송 변호사님? 열이 화가 많은 거 아니에요? 뭐 화도 많고요. 네. 왜 또 공격을 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네네. 이 변호사님은 약간 냉미녀 스타일이셔서 제가요? 더위 처음 듣는 이미지상 아, 그래요? 이렇게 어. 그 화도 잘 안 내시고 아, 맞아. 이게 화는 잘 안 내요. 이 차갑고 약간 더위도 안 타실 것 같아요. 참 제가 알고 있는 이 변호사의 모습과 참 다른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네요. 네네. 아니 뭐 안타깝습니다. 그쵸. 더위는 타는데 그래도 화내면 더 더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뭐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그럴 먹어야 수 되는데 있지. 네. 저도 잘 안 네.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더위 정도가 엄청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물 잘 드시고 웬만하면 잘 다니지 마시고 예. 어디 그러셔야 될 그리고 것 또 같아요. 이제 집에 또 네. 초등 남아가 네, 있으니까 어린이가 있죠. 맞아요. 이 그 아이와 대화할 때 또 화가 나더라도 좀 아, 참고 이게 네. 그죠. 항상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겠습니다. 네. 예,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 한 번씩 좀 변해이면 조금 도움되지 네.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열내지 마세요. 덥습니다. 덥습니다. 자, 오늘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좀 특이한 판결을 좀 하나 가져왔어요. 이 치킨 때문에 소송까지 치킨? 예, 간 사례입니다. 네. 치킨. 먹는 예. 거가 굉장히 서러운 굉장히 거거든요. 또 기분 나쁠 수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네. 들어볼까요? 이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 교도소에는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추력을 나가는 수용자가 있고 추력을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그러니까 것이고. 추력이라고 하면 그 생산 그렇죠. 생산 작업. 그 작업에 예. 투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산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사람이 왜 생산 작업에 투입된 사람만 치킨 주십니까? 나도 치킨 좋아하는데 오.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제기를 했다가 기각이 당하니까 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소자가요. 그렇습니다. 예, 먹는 거 맞습니다. 민감합니다. 특히 네. 차별해서 먹는 거 이렇게 맞아요. 막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억울함을 느끼셨던 재소자분이 이런 그렇습니다. 행정 소송까지 네, 맞습니다. 이어갔다는 소식인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생산 작업을 따로 한 수용자에게만 피자, 뭐 치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차별이다라고 재소자가 인권위에 일단 제소를 했는데 기각 당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 소송까지 또 제기를 했다라는 건데 일단 재소자는 이걸 왜 차별이라고 봤던 겁니까? 이 A 씨라고 할게요. 예. 이 A 씨는 2016년 경부터 이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였는데요. 이 해당 교도소는 2019년 설날 명절, 그러니까 설날부터 이제 명절에 네. 생산 작업에 이제 종사하는 수용자에게 치킨을 지급해 왔고, 2022년 1월에도 이제 그 추력을 나간 수용자에게 이제 1인당 순살 치킨 1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2월에는 모든 수용자에게 네. 이제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가채 주스를 지급을 했는데 이 A 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의 추력 수용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의 특식을 지급한 것은 이제 좀 차별한 것이다 해서 2022년 2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맨날은 아니고 매일은 아니고 뭐 명절 같은 네, 명절에 생산 작업에 네. 추력을 나갔던 수용자에게만 지급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모두에게 지급을 한 적도 네, 맞아요. 있고요. 네, 근데 네. 상당히 메뉴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특식치고 좀 뭐 푸딩 같은 거 먹는 거죠, 뭐. 예, 그렇죠? 네. 맛있는 건 먹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인권위가 기각 의견을 낸 근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특식이 있고 일부
취업 수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특식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이라든지 지급 대상 이런 게 다른 거니까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했다라면 그것은 차별인데 예.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 다른 처우를 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한 거죠. 같은 수용자이긴 하지만 맞아요. 생산 작업을 하고 안 하고가 네. 차별을 둘 수 있다. 네. 동일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항상 차별을 판단할 때 예. 동일한 대상을 동일하게 이제 대우하지 않는 거. 그게 차별이라는 건데 애초에 A 씨와 이 추력을 나간 수용자들은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인권위의 이제 판단이었습니다. 네, 기각을 했고요. 네. 자, 하지만 이 A 씨는 인권위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좀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청한 이유를 보면 예.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치킨 안 줘서 기분 나빠요. 뭐 단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네. 나는 추력을 거부한 적이 없다. 나도 일하고 싶은데 나 일하려고 신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나 일할 기회가 없었고 추력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력에 나간 사람들한테만 그 음식물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다.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는 이 추력을 누가 나갈지는 교도소장이 재소자가 정하는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교도소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갔다라고 좀 더 억울함을 호소를 했던 네. 거네요. 나도 나가고 싶다. 나가서 일하고 치킨도 먹고 싶다라고 예. 한 건데 지금 여기 법원의 판단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추력을 나가고 안 나가고 예. 이것은 뭔가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신청하고 그런 네. 게 없어요. 실제로 내부에. 그렇습니다. 이게 형집행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 수용자는 교도소장에게서 작업을 부과받으면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예. 내가 그러니까 수용자가 원한다라고 해서 언제나 작업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배치해달라고 할 그런 법률상의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예. 내 요구가 안 들어져서 뭐 아. 그렇다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 예. 교도소장이 그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음식물을 주고 어떤 포상을 주고 이런 거는 교도소장의 재량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은 사실은 치킨, 피자를 포상 개념으로 좀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게 건가요? 이제 설 명절 교도 작업 취업 수용자 격려 계획에 따라 이제 자체적으로 격려 이렇게 한 건데요. 차원에서. 이게 이제 형집행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는데요. 예. 뭐 이제 뭐 어떤 우리 나라에서 정한 그런 뭐 특별한 날에나 이럴 때는 교도소장이 뭔가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과일 푸딩과 과일 그 이제 주스 같은 것들은 모든 수용자들한테 지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치킨 이거는 이제 설 명절에 어떠한 특정 작업에 나갔던 수용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있었고 이러한 교도소장의 결정이 어떤 재량의 범위, 교도소장에게 주어진 어떤 음식을 어떤 사람에게 지급할 건지를 정하는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A 씨가 나는 추력을 나가고 싶었지만 나를 안 보내줘서 나는 못한 건데 그걸 이유로 안 주냐? 이 이유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추력에 내보낼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교도소장이 자기의 재량의 범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뭐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걸 침해했다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덧붙인 말이 뭐냐면 징역형의 집행을 당하는 수용자 입장은 필연적으로 기본권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판 이제 이러한 수용 제도에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판결 이유로 설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멋진 그렇군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징역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풍 간 것도 아니고 군대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예. 범위 내의 제약은 감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감내, 감수 이런 단어들이 재판부에서 나왔군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다른 어떤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하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거는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제 그 전제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그러니까 한 이거 것이죠.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치킨을 나만 왜 안 줘라고 해서 불만을 제기해서
인권위 또 행정소송까지 갔던 이 사건 결국에는 두 기관 다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임금 체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체불된 임금이 전체 9,482억 원, 뭐 1조 원에 육박하는 아주 큰 금액이 지금 임금 체불돼 있다고 하는데 전남 동부권 사업장에서도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간 10일 동안 무려 39개 사업장에서 170명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수도 무려 5억 원대였다고 하는데 자,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두 분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꽁트부터 듣고 오시죠. 나전아, 너 일로 좀 와봐. 아, 왜요? 여기 테이블 좀 봐라. 손님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하나도 안 치워졌잖아. 아니, 아까 손님이 너무 밀려가지고 이제 치우려고 했어요. 아유, 너는 한 번 말을 하면 좀 못 알아듣더라. 내가 뭐라고 했냐. 이 카페는 네가 사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명함도 송나전 대표 딱 이렇게 박아줬구만. 주인의식이 없어, 주인의식이. 사장님, 근데요, 내가 어디서 보니까 저 같은 알바생도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면 돈을 좀 더 줘야 된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 수당. 야, 나전아, 수당은 말이야 그야말로 알바생일 때 받는 거고 너는 대표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 내가 뭐래니 저기 신도시 들어선다는데 거기에 새로 업장 차리면 너가 맡아서 하라고 했잖아. 아니, 그럼 다 좋은데 화장실 갈 시간이라도 좀 주세요. 진짜 저는 하루 12시간씩 일어나는데 뭐 이거저거 하느라고 10분도 제대로 못 쉬고 화장실도 잘 못 가요. 아유, 네가 수당이니 휴게 시간이니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새 가게 그냥 안 맡고 싶구나.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 후이 알지? 걔가 손이 야무지더라고. 베트남에서 왔어도 우리말도 잘하고 똑똑해. 뭐 걔 대표 시켜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별 수 있어? 후에 걔는 불법 체류자잖아요. 불법 체류자. 아니, 일만 잘하면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잔말 말고 일이나 잘해. 아유, 저기 손님 또 들어오신다. 얼른 테이블 닦고. 악덕 사장입니다. 악덕 사장. 너무 와, 오늘 진짜 연기 왜 이렇게 괴리가 잘하세요? 느껴졌어요, 괴리가.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 찰떡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악덕 사장님 역할의 이결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억울하게 이제 노동 착취를 당하는. 노동 착취를 당하는 입장의 송하진 변호사님, 배우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아니 사실 지난주 굉장히 어색해 보였어요. 아니, 안 맞는 옷을 입은 듯한. 열혈 청취자분들께 제가 예. 강제로 함께 모니터링을 당했거든요. 예, 예,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받아서 왜 어떤 부분에서요? 국어책을 읽어도 너보다는 잘 읽겠다. AI 같다. 뭐 하는 짓이냐. 그래요? 책임감이 없다. 뭐 이런 너무 강력한 비판을 받아서 제가 좀 오늘 뭐 트레이닝 하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봤습니다. 혼자 오늘 몰래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오늘 좀 중점을 둬서 연기하셨는지 아니, 궁금한데. 억울함을 어떤 이렇게 자, 억울함 표현하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네. 수요일 코너 나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꽁트가 아주 신랄했습니다. 네. 악덕 점주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알바생 송하진님의 꽁트였는데, 자, 이렇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고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당연한 건데 이게. 꽁트니까 좀 약간 웃음을 했는데 사실 웃을 일은 전혀 아니죠. 그쵸. 이게 임금 체불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계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1조 원의 육박, 지금 상반기만 지났는데도 1조 원의 육박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2조 원이 넘었다고 하고 올해는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건설업 쪽에서 임금 체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뭐 임금이나 퇴직금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올해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됐고 좀 특히 좀 한국에서는 이게 좀 뭔가 사회적으로도 좀 그런 크게 보지 않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꽁트에서 만나본 것처럼 악덕 사장이어서 임금 체불을
뭐 고의적으로 안 주는 임금 체불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실제로 임금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여력이 없어서 네, 좀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일단 경기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안 좋았죠. 금리도 상승하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모든 국민들이 다 겪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그런 업주들도 있겠지만 뭔가 이 매출이 안 나오고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불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후진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내가 정당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예. 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자료들을 보면 예. 뭐 한국의 임금 체불액이 미국의 7배, 일본의 22배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어떤 인식들을 그렇게 좀 가볍게 가지고 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뭔가 사업주 처벌에 대해서 임금 체불을 하더라도 관대한 예. 분위기도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도 어려운 현실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한테 아니면 사장한테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어떤 해고라든지 불이익으로 돌아올까봐 두려워하는 말도 못하고 그런 것들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임금 체불 사례들을 좀 보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좀 주지 않거나 밀리거나 이렇게 하는지. 오늘 저희가 좀 방송에서 주로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은 뭐 고의적으로 방금 이제 꽁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충분히 그 지급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 가지 사유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워서 뭐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직원들조차 임금을 챙겨줄 수 없는 이런 이제 어떤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게 뭐 이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임금이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 방금 꽁트에서 언급된 것처럼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뭐 12시간 노동하고 뭐 휴게 시간도 거의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예. 이제 넓은 의미에 다 임금 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대한 편이다 이게. 그래서 사업주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네. 좀 덜 느끼고 있는 게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처벌 조항도 있고요. 예. 실제로 임금 체불이 되면 형사사건화도 되고 민사상 당연히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예. 실무상 처벌을 하는 수준을 보면 예.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동종의 전과가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벌금 좀 내고 말지. 그리고 민사상 청구 들어와도 돈이 없는데 뭐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요. 이제 중요한 게 형사 사건화가 되더라도 중간에 임금을 지급해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합의가 되면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반의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피해자가 주시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게 반의사 불벌죄인데 예. 대표적인 게 폭행죄 같은 죄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고소를 해서 사건까지 진행이 되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단계였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사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임금 체불을 했다가 밀리다가 연락을 하는 거죠. 이제 재판 받는 단계에서 돈 줄 테니까 합의 취하를 그런 해줘야 막 돈을 주지. 나쁜 의미예요. 그냥은 못 준다. 취하를 하고 나 돈을 줄게. 음. 이러다 보면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도 안 남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을 못 받아서 한참 뒤에나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을 원하지만 이걸 일단 지금 생계가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일단 받고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반복되다 약자인 경우들이 보니까. 또 많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임금 체불로 신고된 건 중에 사법 처리가 되는 건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임금 체불은 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다기보다는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많이 예. 넣는데요. 그럼 이제 이게 근로감독관이 아 이거 임금 체불 사실 인정된다 하면서 이제 사업주한테 시정 명령 같이 내려요. 이거 지급해라. 근데 만약에 예. 안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안 하면 그냥 형사 사건화 하겠다. 이제 그 단계에서 사실은 좀 많이 처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당장은 지금 자기가 이제 직을 받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법 처리가 20% 이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자, 꽁트 사례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정리를 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고 휴게 시간도 보장을 못 받았는데 새 가게를 열면 너에게 이 가게를 통째로 맡기겠다. 너 지금 대표 수업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좀 표하니까 그럼 너 사장 못 시켜주겠다. 다른 친구 해줄게.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해야 될지 실제 이런 게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꽁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꽁트 사례에 나온 이야기들 보면 뭐 거의 그 악덕 사장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인데 일단 연장 근로 수당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고 야간 근로 수당도 못 받았고 휴일 마찬가지일 휴일 수당, 거고 뭐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이런 것도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당연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부분 또 민사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사장은 계속해서 감언이설을 하고 있죠. 내가 너한테 뭐 2호 좀 사장을 시켜줄 너 거니까 대표 시켜줄게. 좀 참아봐라. 사실은 뭐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뭐 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좀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노동력의 제공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게 하고 처분 행위를 하게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속여왔다라고 하면 사기죄에도 포섭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쁜 사장이죠.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해당 이 실제 사례를 모티브로 한 사례를 보니까 그 사례는 더 심합니다. 사실은 뭐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24시간 일을 하고 하루만 쉬고 또 그 다음날 24시간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켜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만 원 가량 받아야 하는데 받은 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나중에 업장 차릴 때 통으로 관리 맡길게 이런 식으로 감언이설을 했다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해당 사례의 사업장이 문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각종 수당을 말 그대로 떼먹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건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기준이 다른 사업장과 좀 많이 다릅니까? 네, 맞습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금 현행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인 뭐 주 52시간 규제, 연차휴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금지 이러한 조항들이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용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이제 피해가기 때문에 이제 해당 사례도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11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11시까지 근무했던 그 사건도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불법 체류자를 근로자로 신고 안 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서 5인 이상 사업자로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미지급 이런 거 다 합해 보니까 1억이 넘는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이제 보고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정 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일부 예외로 두는 조항들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사업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일부 규정들을 다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영세한 사업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뭐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않고 오히려 경직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도를 두는 건데 취지는 꼼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인 미만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직원 수를 줄이기.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등재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미등록 외국인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미등록 외국인 8명 쓴다? 그러면은 이제 8명은 사실은 전산상으로 등록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2명만 있는 회사인 된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장을 여러 개 쪼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명의를 동원해서 사업자를 여러 개 되는 거예요.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그래서 직원들을 각각 한 명씩만 뭐 등재를 한다든지. 어쨌든 뭐 5인 미만으로 둬서. 그러니까 그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 중에 일부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게만 4대 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는 너 프리랜서다라고 하면서 3.3%의 이제 소득세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꼼수가 많이 있어요. 지금 임금 체불액에 아까 이제 5인 미만이나 이제 뭐 업종을 따지면 이제 건설업들이 많이 좀 증가 추세 보인다고 했는데 5인 미만 그다음에 30인 미만이 거의 대부분 이제 60에서 70%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체불액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도 이 근로기준법에 이 5인 미만 사업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어떻게 좀 확대 개편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꼼수 부리는 5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다 적발돼서 좀 제대로 된 근로자들이 일을 네,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부터는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강화된다고요? 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예. 이것이 2025년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 신용을 제재하거나 정부 지원을 제한하거나 공공 입찰을 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그 처벌을 강화하겠다, 불이익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개정. 법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적용을 배제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따른 상습 그 이제 임금체불 그 사업주로 이제 공개가 되면, 그러니까 등록이 되면 네. 이런 경우에는 만약 2회 이상 또 하게 되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설사 형사 재판 진행 중에 합의가 됐다, 이제 그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그대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냐면 실제 밀린 임금의 3배 이내에서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런 규정도 두었고요. 이제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람이 임금체불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알리도록 이러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이 법이 사실은 작년 10월 22일에 공포가 됐고 이제 1년 내 유예 기간을 두고 올 10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어떤 근절을 하겠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해 보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이 잘 시행이 돼서 좀 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의 어떤 고통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이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금을 밀리면 무조건 이런 불이익을 받느냐, 이런 또 사업주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습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고, 그럼 상습이라는 것은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아니면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이런 기준에 포함됐을 때 불이익이 간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좀 안 좋아서 한 번 정도 밀렸는데 바로 이런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이런 점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관련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임금체불 이야기 오늘 쭉 해봤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임금체불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얘기했던 꼼수 부리는 그 5인 그렇습니다. 미만 사업장 가짜로 위장한 그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법망을 피해가는 게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계에서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5인 미만이라고 봐주고 매듭 미만이라고 봐주고 이런 예외를 자꾸 두지 말아라라고 노동계에서 계속 비판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어 보이는 만큼 하루빨리 좀 더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누굴까요? 저는 여수에서 여수 항토요리문화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맹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또 남부대학교에서 호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그 개명 교수이기도 하죠. 네, 여수의 맛을 연구하는 향토 요리 연구가 김명진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수의 향토 요리를 연구하시는 분치고는 말투가 여수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고향이 경남이세요. 아. 김명진 요리 연구가는요, 3남 2녀의 장녀로 태어나서 하숙집을 하던 어머니의 일을 도우면서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 간호학을 전공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간호사도 일을 했었는데요. 나이가 들고 어릴 적 기억이나 경험들 다시 되살아나면서 음식으로 약유된 치유 음식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음식 중에서도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옛날부터 먹어왔던 일반화됐지만 특별한 향토 음식을 연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향토 음식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까지 대대로 먹고 사는 어떤 음식이, 일반화된 음식이 향토 음식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음식이 사실은 향토 음식이거든요. 여수에는 이제 섬 사람들이 입도해서
이 여수를 만들기까지의 어떤 여정 속에 숨어 있는 전통 항토 음식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수의 오롯한 맛이 무엇인지, 여수의 맛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자면 아직까지 정론화된 단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수의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섬으로 무작정 그렇게 다니면서 이 전통 항토 음식을 종목을 이렇게 정해서 제가 연구했던 것 같아요. 네, 여수 향토 요리 중에서도 섬 음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여수 섬 사람들의 음식을 담은 여수시 섬 음식백서라는 책을 내셨다고요? 네.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섬의 고유 음식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책 한 권인데요. 네. 이 김병진 요리 연구가요. 섬 박람회를 염두에 두고 섬 음식을 정리하고 이 책을 만든 게 아니고요. 여수의 향토 음식을 제대로 알고 싶은 열망과 이들이 여수에 잊혀져가는 향토 음식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이 10년 전부터 제대로 된 행선지 없이 무작정 섬을 오가면서 이 음식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 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마을이 있는지도 모르고 싹 다 미지의 세계였잖아요. 그래서 두려웠었어요. 사람들 타면 같이 타는 거라. 그래 어디 가냐 포를 끊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갖고 우왕좌왕하면서 하루 이틀 다니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점차 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더 멀리 해서 한 8년 정도를 섬을 365개 섬 중에 유인도를 다 가고 그다음 이제 무인도도 사실 많이 갔어요. 이제 생태 같은 거는 어느 섬에서 무엇이 출발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한테 옛날에 시집 올 때 어릴 때 뭘 먹고 자랐는가, 시어머니가 뭘 해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체록하고 연구하고 발굴하고 기록하고 이 작업을 해서 자료로 집대성해서 만든 책이죠. 준비해놔니까 섬박람회가 탁 열린다고 해서 딱 맞춰진 거죠. 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한테는 기회가 온다는 말이 이때 좀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 그 말 하시더라고요. 준비된 자에겐 기회가 온다. 그래요. 네. 8년 동안 그 고생하셔서 열망 하나로 이렇게 했던 작업이 내년에 선박람회와 함께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순간이 또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책에 들어있는 100개나 되는 그 섬 음식 중에서는 특별한 음식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네,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에 섬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들이 참 많은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요. 화정면 등에서 주로 먹었던 소나무 속살밥입니다. 뭐라고요? 소나무 속살밥. 그게 뭐예요? 이게 옛날 보래고기를 겪던 시절에요. 소나무 속살을 말려서 절구에 찧어서 잡곡과 섞어서 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찰기가 생겨서 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찰밥처럼. 네, 특히 일제강점기에 벌목이 금지된 산에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다가 들키며 경찰을 잡아가기도 했답니다. 어허. 네, 또 지금은 거의 사라진 남면 금오도 서대 껍질묵이나 문어 먹짐 등의 음식은 이제 맛보기 힘든 음식들이 됐는데요. 이런 것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책에는 다들 레시피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그렇죠. 만드는 와. 거 또 누군가에게 어떤 섬에서 누군가에게 배웠는지까지도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와. 이런 사라져가는 음식들이 많아서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나이로 80 이상 되시는 분들, 1세기를 거의 가까이 사신 분들한테 체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다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에 기록이 없으니까 사라져버리는 거,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이게. 가사리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1세대들이 해먹고 2세대들이 안전해지 나오잖아요. 서대 껍질 먹어는 1세대가 해먹지 지금 누구도 안 해먹어요. 조리 방법이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복잡해요. 많이 끓여야 되거든. 문어 먹짐 샀고 있거든요. 문어 먹짐 이런 거는 안 해먹잖아요. 김순자 할머니 이제 노죠. 거모도 대유 마을에서 문어 먹이라 큰 거 그거를 말려갖고 쪄서 먹는 거라고. 와, 진짜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어느 마을 어떤 할머니께 배웠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다 담겨 있는 이 책. 이런 섬 음식들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섬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섬 음식 연구뿐 아니라 그 섬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 문화까지도 이분이 굉장히 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식을 넘어서 음식을 통한 문화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섬 문화를 통해서 섬 음식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단순한 음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 행위 등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래지. 발해가 있어요. 파래지를 담는데
그거 그냥 파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월이 되어오면 설날이 되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대동단결해서 파래를 뜯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좀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저는 한국 문화재로 등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유네스코에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좀 파래지에 제가 어떤 스토리라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통한 놀이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네스코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두드러기 고기잡이 방식이라든지 우리 여수의 문화자원으로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등재를 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기록을 하고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본인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예. 가치를 모르고 이제서야 이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여수에 섬이 365개가 있는데 섬 음식 백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개의 음식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음식을 담은 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그 다음 책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그 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책은 그 지역의 한상차림이라. 한상차림의 음식을 다 받아서 먹고 조사를 했고 사진을 다 찍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거기 그 음식을 만든 손길을 인문학적으로 좀 풀어서 250가지 중에서 여기서 안 올라온 것들 좀 더 구성지게 준비를 지금 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박사과정이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현장에서 저와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라져가는 향토 음식들을 다시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김명진 여수 향토 음식 연구가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7월 2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